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납골당을 찾아 추모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지요. 올해도 그날이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기일 전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거든요. 그녀는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었고 눈빛은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내 손을 꼭 잡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여보, 내일은 절대 납골당에 오지 말아요. 이상했어요. 생전에 아내는 자신이 죽으면 절대 잊지 말고 찾아와 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꿈속에서도 의아했던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납골당에 간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흐릿해지더니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아내가 꿈에서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었을까? 혹시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납골당에 가는 척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시집간 후에는 아들이 내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그런 아들을 의심해야 한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해가 될 건 없었으니까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했어요.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의도적으로 기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씻고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기일이니까 납골당에 다녀올 거다. 너희도 같이 갈래? 아버님, 저희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무슨 약속인데? 내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을 받았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깜빡했구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교차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침을 먹은 후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난 10시쯤 출발할게. 저녁에 보자.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아들 부부는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주말에 늦잠을 자던 그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소나타를 몰고 그들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들은 납골당 방향과는 반대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약 20분 후 그들의 차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은행 앞에 멈췄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은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은행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켜봤어요.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은행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물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뗐을 때 느꼈던 감동, 대학 입학식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려 한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약 40분 후 그들이 은행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탄 그들을 계속 미행했어요. 이번에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어요. 공증사무소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들이 정말 내 재산 관리를 도와주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숨기는 걸까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생전에 그녀는 항상 사람을 잘 보는 편이었습니다. 사람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자주 말했었지요. 돌이켜보면 아내는 며느리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더 귀 기울였더라면. 약 1시간 후 아들 부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친 김 사장, 오랜 지인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이야. 따님 부부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매물 좋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집을 판다는 거죠? 김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에 살던 집 말이에요. 지금 사시는 집 말고.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은 분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그 집을 아들 부부가 내 몰래 팔려고 했던 겁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김 사장은 내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니에요. 김 사장님, 오히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혹시 더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사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따님 부부가 해외 이주 계획도 있다고 하더군요. 집을 급매로 내놓은 이유가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외 이주? 그렇다면 아들 부부는 내 재산을 챙겨서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제 꿈에서 아내가 경고했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일을 의뢰받으셨나요?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처음에는 단순 상담 정도였는데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매물로 내놓았어요.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내가 시골 친척집에 3일간 다녀온 시점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없는 틈을 노려왔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비에서 나오며 아들 부부의 차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행을 계속하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격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어요. 벽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해둔 곳이었죠.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아들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과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캐나다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이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난 3개월간 내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계좌로 송금된 흔적이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고액의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들 부부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아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이었을까요? 전화기를 들어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박성철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 변호사는 내 목소리의 심각함을 느꼈는지 바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대출 신청을 취소해야 해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대출은 아직 실행 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대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인감 도용 신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박 선생님,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인감 도용은 물론이고 재산 갈취 시도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야 해요. 게다가 혹시 아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왜요? 직감일 뿐입니다만 이런 극단적인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혹시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탐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의 유품이나 일기장 같은 것이 있으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아내의 옷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평소처럼 신문을 읽는 척했어요.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납골당은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단다. 날씨가 좋아서 오래 있다 왔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내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내일 좀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아버지 재산 관리에 관한 건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 이야기하자.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죽은 아내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식사 중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녀의 가식적인 걱정에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로 했어요. 그래. 요즘 좀 피곤하긴 하더라. 나이 탓이겠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그들의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내일 한번 가보자.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르는 사이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나는 짐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들 부부에게는 납골당에 다시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안전한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서 당분간 머무르세요. 제 지인의 빈집인데 안전합니다. 정 변호사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안락했어요. 창문으로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오히려 불안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실패한 부모였던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들에게 확실한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속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탐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속이는 사례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반드시 모든 증거를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강 탐정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간단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아들 부부의 일상 행적을 쫓을 예정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요. 동시에 사모님의 당시 상황도 재구성해 볼 겁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 탐정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복용했던 약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요.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먹은 약이 일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 탐정은 꼼꼼히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약물 조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아파트에 머물며 아들 부부와 통화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래된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중요한 서류들 처리해야 하는데. 아들이 물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니 좋구나.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검진도 예약해놨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걱정 마. 다음 주에는 꼭 돌아갈게.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내는 위암 진단을 받고 약 6개월간 투병했습니다. 초기에는 상태가 괜찮았지만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당시에는 암의 진행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약을 관리했던 것,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 것, 의사와의 상담도 항상 아들과 며느리가 대신했던 것. 그때는 그들이 나와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창가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 눈물 같았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파트 벨소리가 울렸어요. 강 탐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 탐정이 화면을 열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드님 부부의 비밀 계좌입니다. 캐나다에 개설한 것인데 지난 1년간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아내가 위중해진 후에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 돈의 출처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사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강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어요. 아들 부부는 아내가 아픈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강 탐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모님의 주치의를 만나봤습니다. 처방전과 실제 투약 기록을 비교해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강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표준 항암제와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실제로 사모님이 복용한 약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2달간은 거의 효과 없는 대체약품으로 바꿔치기 된 정황이 있어요.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과 약국에서 모든 기록을 확보하는 중이에요. 일주일 후 강 탐정이 첫 보고서를 완성해 가져왔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난 1년간 내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해외 계좌로 이체해왔어요. 또한 내 집을 이미 여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강 탐정이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어요. 녹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떨까?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내가 아는 의사가 도와준대.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재산관리 위임장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녹음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집에 몰래 들어가 아내의 유품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출한 시간을 노려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이제는 도둑처럼 숨어 들어와야 한다니 쓸쓸함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조용히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아내의 유품 상자를 보관해 두었거든요.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일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올라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내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보관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오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다락방 문 뒤로 숨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다락방을 둘러보더니 다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약 10분간 뒤적거리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무엇을 찾았던 걸까요? 혹시 아내가 남긴 단서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내가 다녀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길 바랐습니다. 안전한 아파트로 돌아와 아내의 상자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2년 3월 15일, 오늘도 아들이 내 약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것 같은데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들이 화를 낼까 두렵다.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충격을 받았어요. 일기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2022년 4월 2일, 며느리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그도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2022년 4월 15일,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내 방에 있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걸 들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더 오래 살지를 논의하는 것 같았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너무 무섭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2022년 4월 30일,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 거의 모든 돈이 빠져나갔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은 후 남편마저 그들에게 당할 것이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남편이다. 아들 부부가 내게 한 짓을 언젠가 남편에게도 할 것이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USB에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이 진실이 언젠가 남편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노트북에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안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거였어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어요. 어머니가 자꾸 의심해. 통장 잔고를 물어보고 그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그랬잖아. 약만 계속 바꿔치기 하면 돼. 아들의 냉정한 대답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며느리가 통장을 들고 나가는 모습, 심지어 둘이 서재에서 내 서류를 뒤지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들은 아내의 약을 바꿔치기 하며 그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USB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 아내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 심지어 아내가 없을 때 집안 곳곳을 뒤지며 재산 관련 서류를 찾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서류 몇 장과 함께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아내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겼고 아들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 폴더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남편에게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 아들 부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되어 당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모든 증거를 남겨요. 정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가 도움을 줄 거예요. 부디 강하게 이겨내길 바래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아내의 사랑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렇게 배신한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뒀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함께 들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급하게 말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약 30분 후 정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와 함께 USB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아내의 일기. 모든 증거가 아들 부부의 범죄를 입증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든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직접 대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자백하는 장면을 녹음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요. 그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겠어요. 내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틀 동안 우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질문 방식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으면 경계할 테니 서서히 함정으로 유도해야 해요. 정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강 탐정도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집 주변에 저희 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집에 돌아갈 생각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네, 아버지. 언제 오시나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내일 오후에 갈게. 너희들도 집에 있어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 변호사와 강 탐정에게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집 근처에 도착하자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보, 용기를 줘.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내야 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식사 준비해뒀어요.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몰래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앉아봐. 할 얘기가 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많이 생각해봤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재산 문제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저희 말을 안 들으셔서 걱정했는데 이제 결심하셨군요. 그래, 내가 미련했지. 이제라도 널 믿고 모든 걸 맡기려고 해. 가슴이 아팠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아버님. 며느리가 기쁜 듯 말했습니다. 천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냥 병으로. 그래.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지. 특히 약 먹이는 거.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덫을 놓았어요. 어머니 통장도 잘 관리해줬고 그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며느리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내 재산을 맡기기 전에 너희가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천천히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돈은 투자했어요.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투자. 어디에? 날카롭게 물었어요. 해외 주식 좀 손해는 봤지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약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대로 먹였니?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일기장을 봤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기장이요? 어머니가 모든 걸 기록해 두었더구나. 너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것도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어.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이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어. 너희가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도 찍혀 있지.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뒤져보셨군요. 우리 사생활을.
사생활.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식들이 무슨 사생활이야?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재산은 다 써버리고 병수발은 우리가 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살아서 우리 인생을 망칠 건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둔 거냐? 충격적인 고백에 손이 떨렸어요. 내버려 두다뇨. 그냥 도와준 거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였구나. 내 명의로 대출받고 집을 팔아치우고.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네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린 해외로 떠날 거예요. 그래, 그게 너희 계획이었구나. 천천히 일어섰어요. 앉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제 충분해.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 변호사와 강 탐정도 함께였어요. 박지훈, 박서연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선언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럴 수 없어. 아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은 꼭 필요했어요. 경찰이 아들 부부를 데리고 나간 후 정 변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법정에 세우게 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의 사진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을 모두 되찾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내의 납골당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효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 부모의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충격적인 범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나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내 가족의 비극이었으니까요. 법정에 선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구치소 생활로 야위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피고인들은 박영숙 씨의 약을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하여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박성철 씨의 재산을 횡령하고 그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아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조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그들의 자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들 부부는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었을 때도 의도적으로 가짜 약을 먹였고 의사에게는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냉혹함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다른 노인들의 재산도 가로챘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전 직장인 요양원에서 여러 노인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재산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지웅, 박서연에게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아들은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봤어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대부분의 질문을 무시했지만 한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노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아내의 영혼이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많은 노인들이 당신 덕분에 보호받게 될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당신은 이제 안전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야. 내 인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아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영숙 노인보호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노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재단 설립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인맥도 부족했지만 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재단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의 실무를 맡은 김 부장이 보고했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군요.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노인 관련 한라인 운영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적절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개설 한 달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그 중에는 내 사연과 비슷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방임되거나 심지어 괴롭힘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충격적입니다. 직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 일이 안정되면서 나는 직접 강연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노인센터, 복지관, 때로는 학교에서 내 경험을 나누고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강연에서 강조했어요. 한 강연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내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재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제 내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서울 본부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어요. 노인 문제 예방 교육,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재단의 활동을 인정해 노인 복지 정책 자문단으로 초청받았어요. 내 경험과 재단의 사례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몇 번 면회 요청이 왔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종종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없지만 그녀의 영혼이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은 3명의 노인들을 더 도울 수 있었어.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상실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내가 원했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창립 2주년 행사에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잔을 높이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2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죽은 아내가 내 인생을 구해주었어.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인생도 구할 수 있게 되었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속에서 아내의 미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찾은 새로운 인생.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재단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아졌어요.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내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아드님 지훈이의 고등학교 동창 유미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친구였던 그녀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아드님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도소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항상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변했어요.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답니다. 특히 교도소 내 노인 재소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자원하고 있대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 냉혹했던 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러 왔나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습니다.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아버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대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어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편지를 읽어봐야 할까?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길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신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 대부분이 돈에 눈이 멀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부추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 탐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저지른 죄를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미묘한 연민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다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내가 언제나 그랬듯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동안 그 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심을 하고 교도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아들을 보았을 때 놀랐어요. 한때 건강하고 잘생겼던 그는 이제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비쳤어요. 아버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왜? 간단히 물었습니다.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저지른 일,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너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그랬니? 우리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쉽게 얻으려 했어요. 전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했고 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용기는 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면회를 갔습니다. 점차 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가 저지른 죄는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도 인간으로서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 활동 중에 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범죄자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범죄가 이런 새로운 활동의 계기가 되었어요. 범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교도소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시작할 용기는 냈어요. 내 이야기는 많은 재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로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편지를 여럿 받았어요. 이 새로운 경험은 나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수의 만족감을 넘어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네. 비록 아내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해 수많은 노인들을 돕고 있었어요. 박영숙 노인보호재단은 노인 문제 방지와 노인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은 노인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재단 식구들까지. 그들 모두가 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념사를 시작했어요. 5년 전,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죠. 기념식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아내의 희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아들의 가석방 심사가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어요.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석방에 동의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혼자서 오랜 시간 아내의 위패 앞에 앉아 묵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항상 자비로웠고 용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많은 생각 끝에 결국 가석방에 동의했어요. 그것이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가석방 후 지방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딸도 미국에서 돌아와 재단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다니. 딸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야.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해 겨울, 아내의 6주기를 맞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딸,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까지 함께였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것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적어도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어머니라면 그것을 원하셨을 거야.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해 봄,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세대 간 이해 증진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노인 문제가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가족, 세대,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요. 어느 내 생일날 재단 식구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눈물이 글썽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 인생은 축복받았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베란다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당신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유했지만 나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빈자리를 누구도 채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새 출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재단의 직원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내겐 이미 완벽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내 곁에 있어요. 물론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아내와 나눴던 소소한 대화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또 그녀의 영혼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달랬습니다. 재단 일은 내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노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석방 후 작은 도시에서 노인 복지 시설에서 일하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갚으려 노력했어요. 딸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내 곁에서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딸이 종종 말했어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행복을 느꼈으니까. 이제 나는 알고 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준 노인들이 1000명을 넘어섰을 때 특별한 기념식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노인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어요. 이 장학금이 미래의 노인 복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념식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재단의 규모와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정부와 협력해 노인 문제 방지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노인 복지 시설의 질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참여했어요.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평범한 은퇴자였던 내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취와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은 묵묵히 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난 두렵지 않단다.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재단 직원들도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내가 없어도 재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일구신 이 소중한 유산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김 부장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모두들 고마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숨이 가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침대 옆에 아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군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함께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함께 영원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빛나는 별들 사이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깊고 따스했어요. 지상의 고통과 슬픔은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삶이라는 긴 이별 끝에 찾아온 재회의 순간, 시간의 벽은 무너지고 영원히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재단은 우리의 사랑이 피워낸 꽃처럼 계속해서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함께 걸어갑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힘으로 빛나는 길을 따라서요. 아내의 미소 속에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별빛보다 환한 그 미소를 따라 영원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그리움이 끝나는 곳, 사랑만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